존댓말로 해야 되나? 존댓말 하지 말자. 그 어색한데. 친구끼리. 아마존을 배우기로 한 우리 아마존 초보셀러. 여기가 아마존 지금 몇 년 차? 3년 차? 생각보다 정리가 좀 많이 안 돼 있네. 물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것도 모르지. 왜냐면 다루는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존 셀러도 등급이 있나? 근데 등급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셀러에 대한 평가도 달리거든. 왜냐면 그 평가가 이제 별점으로 달리는데, 평을 몇 명이 해줬느냐에 따라 이 셀러의 업력이나 이런, 뭐 잘 팔고 있는 셀러이냐 아니냐가 판별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간접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긴 하지. 바이박스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박스 시스템에서는 잘 파는 셀러라고 해서 우대해 주지도 않고, 처음 오는 셀러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 물건을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올린 사람이 바이박스를 차지하는 시스템 아니야? 바이박스를 차지하는 그 알고리즘을 아마존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유추하는 거는 이거지. 가격이 일단 중요하고, 가격이 낮으면 바이박스를 점유할 확률이 높아진다. 셀러 평점 뭐 이런 것들이 더 이게 좀 좌우가 된다. 가장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건 아무래도 가격이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라도 가격 경쟁이 된다면 바이박스를 많이 점유하고 판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바이박스라는 개념이 뭐야 정확히? 테이프 커터 같은 걸 판다고 했을 때 이베이나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는 물건 중심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테이프 커터를 파는 A 셀러, B 셀러, C 셀러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A, 그렇지. B, C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아마존은 이 커터가 나와. 커터에 딱 하나가 들어가고 이 커터를 파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셀러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셀러들 중에 누가 이거를 먹을 거냐, 그거를 차지하는 싸움이 바이박스 개념이야. 일단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을 보고 애드 투 카트를 누른단 말이야. 그 시점에 바이박스를 점유하고 있던 셀러 물건이 팔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바이박스를 점유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바이박스를 점유하기 위해서 가격 경제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셀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수익에 대해서 먼저 듣고 솔깃한 거 아니야. 수익 공개 가능한가요? 대략 뭐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 순수 이익이. 대략 300 이상씩은 되는 것 같아요. 300 이상? 가장 많이 팔았던 가장 달이? 많이 나왔을 때는 700? 700만원? 순수이익. 아마존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 직장 다닌 지 네가 7년이 됐는데 아마존을 하려고. 아마존 하려고 그만둔 건 아니지만, 왜냐면 평생 직업이 없어. 평생 직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하고 싶고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승전 치킨집이야 요즘에.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자영업 진짜 안 되지. 좀 지양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큰 시장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아마존을 선택한 이유. 스마트 스토어는 워낙에 이제 심사임당 분이 뭐 하기 전부터도 이제 유명했었고, 원래 보통은 아마존보다는 이베이부터 진입시장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작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나는 아마존을 처음 했을 때 아마존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 친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배우면서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아마존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들어간 거야. 시장 규모가 한국이랑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팔기가 더 쉽더라고. 가장 지금 잘 팔리는 품목, 큰 카테고리만.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셀러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품목을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뭐 막연히 한국 상품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바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FBA 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물건을 미리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내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 장벽이 나는 사실 높다고 생각하거든. 아마존이. 품목을 선택할 때 그런 안목을 어떻게 기르는 게 좋을까? 초보자한테. 일단 안목이 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최대한 다 품종의 품목을 소량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팔리는 거는 계속 팔고 안 팔리는 거는 안 팔고, 한 달에 한 10가지 종류는 새로 세를 해봐.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럼 몇 개를 보내는 게? 처음 시도할 때는 5개에서 10개 정도?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을 것 같은 한국 상품들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한류, K-pop 스타들, 식품, 한국 뭐 음식 같은 경우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 예를 들면 식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 하기 때문에 뿌리는구나 이렇게 아이템을. 난 그냥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물 걷듯이. 난 그냥 떡밥을 쫙 뿌리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잘 되는 것만 건져 올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엔. 막상 이게 진입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문제야. 부업으로 10만원, 20만원 벌려고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할 바에는 나 같으면 딴 걸 하거든. 아마존을 시작하진 않을까. 그렇지. 내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수익이 나려고 할 때까지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몇십만 원 벌어보자 해서 진입을 하는 거는 나도 이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를 토대로 궁금한 게, 초기 자본을 그러면 일단 자기가 집에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초기 자본, 예를 들면 물건도 사야 되는 거고 컴퓨터도 또 있어야 될 거고. 나는 500만원 들고 시작했어. 500만 원. 물건 매입 비용은 얼마? 한 3, 400? 3, 400. 나머지는 뭐 그냥 가지고 있었나? 500만원 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팔리는 건 좋은데 돈이 이게 많이 남진 않는 거야. 그 상태에서는 자본금 500만원 들고 시작하면 그래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이제 팔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대출 받아서 좀 지금 그러면 움직이는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하는 한 달에 매입을 하는 단위? 매입이 한 2천만원? 한 달에?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잘 팔고 있으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상품을 팔고 있으면 갑자기 이게 이 매입 규모가 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매달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팔아야지 한 달에 300만원 순수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마다 다 달라. 내가 근데 어떤 제품은 하나 팔아서 5% 남기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이 남는 건 한 30% 남기는 것도 30%. 있고. 그게 막 몇 개씩 나가면 기분이 되게 좋겠네. 아,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내가 개발한 상품이 팔렸을 때. 그러니까 자체 개발 상품을 어. 자기가 판매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팔리면은 되게 이제 고무적이 되거든. 내가 내 생각이 시장에 통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기분이 좋아서. 근데 본인은 지금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제품을 제작해봤던 그런 제작사도 아닌데 어떻게 자체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지? 다 그냥 있는 거에다가 뭘 더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베리에이션을 좀 넓혀가는 거거든 사실은. 되게 나는 괜찮은 방향인 게, 일반 그냥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냥 판매를 하는 방식보다는 진짜 괜찮은 그런 몇 년간의 축적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내가 만들면은 훨씬 더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겠는데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파일을 넓혀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계속 그렇게 가야지. 왜냐면 누구나 팔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건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내 수입이 줄어간다고. 언젠가는 이게 마진이 0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날도 올 거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하는 그 순간이 무조건 온다고. 근데 이걸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았을 때 들어갔다가 빠지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이런 제품을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를 하려면 이런 제품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불안하고 언제 이게 못 팔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혼자만 팔 수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해서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만은 피해라. 이것만은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뭐 근데 이건 다 누구나 공감할 건데, 시작을 했으면 유명 브랜드는 건들리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나는 화장품을 처음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화장품이 되게 마약 같은 거야. 잘 팔리고 한국 화장품이 인기니까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도 많이 파는 건 좋은데 클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트러블이 났다. 클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야. 한국 화장품 잘 팔린다고 화장품을 파는 게 좋지만은 않다. 한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나 봐.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나는 뭐 한 달에 100개 팔아도 30개 팔아도 재밌게 팔거든. 근데 화장품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뭐 1000개 뭐 이런 정도로 파니까 내가 파는 수준을 보면 이제 우스운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화장품 맛을 들이면 발을 뺄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계정 정지의 위험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하시는 걸 보면 제일 위험한 게 계정 정지잖아. 보통 계정 정지를 당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어? 계정 정지, 그거는 정말 큰 리스크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처음 물건을 팔았을 때 아마존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게 정품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였어. 인보이스에 제공해라. 브랜드 제품이었거든. 그런 식으로도 많이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아마존은 무조건 소비자 편에서 판매자한테 이게 정품이냐 아니면 뭐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계정 정지, 계좌에 돈을 묶이고 재고는 팔리지 않고. 그럼 뭐 재고 다시 들어오려면 또 돈 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춰봤을 때 뭐 옥션이나 G마켓에서 블락을 했어. 그럼 우리가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 아, 나 이거 아닌데 빨리 계정 풀어주시라. 근데 아마존은 영어라는 거지. 그렇지. 그 소비자 대응도 영어로 해야 돼. 그리고 본사랑 커뮤니케이션도 영어로 해야 돼. 영어를 잘합니까? 전혀 못하죠. 하이 정도? 하이 정도. 헬로.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야.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영어를 잘하면 좋지. 왜냐면 요즘엔 나는 번역기를 쓰는데 어떤 거 쓰는지 공개됩니까? 구글 번역기를 쓰지. 누구나 다 쓰는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를 쓰는데 어. 구글 번역기가 이게 정확하게 뉘앙스나 음.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못 해주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 그렇지. 세세한 것들. 오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사는 게 보면 내가 열심히 번역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안 읽어보는 것 같아. 느낌이. 가격이랑 물건만 또 사진도 있고 또 뭐 가격도 있고 어떤 물건인지 보이면 텍스트는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나도 뭐 물건 살 때 뭐 한글로 써 있어도 잘 안 읽는 편이거든. 디스크립션을 쓰는데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 나는 그 번역기만 돌리지 않고 번역기로 돌린 문장을 읽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국말로 돌려서 해보기도 하고 키워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노력으로 커버를 하는 거지. 그거를 아예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영어를 못하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거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일단 제품 사진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디자인 스킬이 없고 사진도 잘 못 찍는다. 셀러들을 위한 기본 포토샵 교육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진 않았고 난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사진 못 찍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살면서 사진이라는 걸 잘 찍어본 적이 없어. 물건 사진을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야. 특별히 편집 같은 거는 안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는 아마존 셀러님들 뭐 응원이라든지 그래도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고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 생각을 너무 작게 보고 시작을 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30만 원이나 50만 원 벌려고 시작을 하면 그 이상 되는 노력을 투입하자고 했을 때는 이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아예 처음부터 높게 잡고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시작하시면 되게 어려우실 거거든요. 처음부터 가입부터 요즘에는 막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야겠다라고 포부를 좀 갖고 시작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